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사 이남승입니다. 네, 2013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수능이 학생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능이 286일 남았습니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013학년도 수능 정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면서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속속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올해 수능은요, 조금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학습 계획을 세워서 네. 빨리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보다 늦게 시작한다고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네. 왜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제로는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올해는 꼭 원하는 모든 것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달라진 2014학년도 수능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학생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공부법을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득점을 받고 싶은 학생들 모두 빨리빨리 이리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영역별 공부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2014 수능 국어 완전 정복을 주제로 특강 준비했는데요. 국내 최강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국어 1등급을 책임져 주실 분이죠. 자, 먼저 문학의 최강자 정지웅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웅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네. 국어, 비문학 부분에서 자타공인 최고십니다. 그렇죠, 최고시죠. 네, 비문학 만점의 길로 안내해줄 윤재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주영입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어로 명칭이 국어죠. 바뀌었죠. 네.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만큼 또 안에 문제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정중 선생님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이제 A형, B형으로 나눠졌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문과는 B형을 선택하고 이과는 A형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듣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듣기가 이제 화법으로 지금 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문학 작품 경우에 시에서는 보통 시 작품이 3개가 이렇게 엮여서 나왔는데 A형 같은 경우는 단독 지문으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B형에서는 2지문 정도가 묶여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도 문항수가 좀 줄었죠. 근데 가장 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거는 문법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가 보통 지난 수능에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 수능 시험부터는 A형에서는 5문항, 그래서 B형에서는 6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가장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문법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자, 그런데 문항수는 전체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은 그대로면 오히려 난이도는 뭐 조금 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사실 이제 A형 쪽에서는 시간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홀가분해졌는데 예. B형에서는 좀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 B형 쪽에서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 A형 같은 경우는 원문이 번역본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원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A형 쪽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듣기 문제도 없어지고 문법 네. 문제도 많아지고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네. 명칭만큼이나요. 윤재웅 선생님, 2014 수능 국어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네. 명칭이 교과서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이 우선이다라는 게 먼저 학생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일 거고, 교과서 중심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을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문제 풀기 전에 개념 학습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문법의 비중이 좀 강화됐고요. 그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듣기가 없어졌다라는 게, 듣기가 이제 지문으로 대체돼서 나오니까 역시 비문학 문항수는 줄었지만 듣기를 비문학 독해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비문학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좀 유념했으면 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수능 결과가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좀 학습 계획 다시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먼저 정중 선생님의 2014 수능 국어 1등급을 향한 비책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좀 시험이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소설을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어떤 공법이 잘못된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써먹을 수 없다면 그건 절대 무용지물이 방법이겠죠. 보통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시에 대한 설명들을 쫙 다 자세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게 낡은 집이라는 시가 있으면 거기에 뭐 은동곳, 그 다음에 뭐 산호간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 선생님들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말들인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시를 분석하다 보면 시간도 잡아먹고 시의 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어떤 문제집에 자습서에 나온 책이 있는데 시간 500편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낯선 작품이 나오면 정말 손을 못 대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자, 시가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해설이 있죠. 그럼 해설을 보고 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해설을 보고 시를 이해한 거지 자기가 시를 분석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수학 문제 뒤에 해설을 보고 답안지를 보고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출제자들이 원하는 어떻게 우리가 시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에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적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뭐가 있냐면요.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에는 화자의 반응도 있고 혹은 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상의 반응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통 시험에 나오는 시적 상황이 긍정적 상황도 있고 부정적 상황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자, 우리 잘 모르시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도 긍정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약간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어떤 이야기가 사건이 전개되려면 뭔가 사건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발생하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적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드라마와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으로 가야죠. 자,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주어진 시들은 상황은 안 좋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는 또 상황을 긍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과 반응을 묶으면 주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죠. 암울한 시대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맞아요.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봤더니 좌절과 절망 이런 시도 나오던데요. 뭘? 수능에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죠. 보기의 화자가 나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맞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내용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되게 엄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적 의미요. 자, 근데 이 상징적 의미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아나운서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눈이라고 하는 시어는 긍정적임일까요? 부정적임일까요? 긍정. 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어의 의미는 시의 맥락 가운데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긍정일 수도 있지만 얘가 부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눈은 차가운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현적 의미를 주지요. 그런데 이 차가운의 이미지는 어쩌면 스키장에서 스키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눈은 순수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왜? 하얘니까요. 그렇죠? 눈은 또 내려서 덮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누가 이렇게 똥을 쌌어요. 그런데 더럽잖아요. 이 위에 눈이 내려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 뭡니까? 똥이 아니고 눈이잖아요. 더러운 것을 보여줍니까? 덮어주는 정화와 포용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의 문맥 가운데서 판단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건 시의 분위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 수능시험 문제에서 EBS 연기율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EBS 연기회로 작년에 EBS 작품이 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작품은 EBS 외작품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저는 이 점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EBS 작품을 딸딸딸 외는 식의 공부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는 뭘 물어보냐면 시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낯선 작품은 특히 A형보다는 B형에서는 출제가 될 겁니다. A형은 단독 시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B형은 두 개가 묶여 나올 건데 저는 B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가 나오고 나가 나왔어요. 가 작품은 모르는 거고 나 작품은 아는 거라고 만약에 할게요. 출제자는요,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작품이 나올 때는 이 모르는 작품에 대한 뭘 하게 되냐면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자, 뭐 국락을 전공하지 않으셨겠지만 또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가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고요. 나가 이 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라는 시예요. 두 작품 가운데에서 어떤 작품을 아시고 계십니까? 선생님? 네. 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가는 익숙한 작품일 거고 나는 낯선 작품일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낯선 작품에 대한 해법이 뭐냐?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 중에 출제자는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시죠 한번. 가 작품이 있고 나 작품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는 문제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네. 자, 거기 주어진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가나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나타날 때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즉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3번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의 맥락에 따라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그럼 3번 문제를 틀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보기의 맥락에 따르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보기의 맥락에 따랐다 하더라도 시에 대한 감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틀린 거거든요. 즉 출제자는 보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요. A가 개인적 맥락입니다.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어쩌고저쩌고 B갑니다. 사회적 맥락인데 가는 4.19 혁명을 계기로 하여 치열한 현실 인식을 갖게 된 시인이 민중의 생명력과 강인함에 대한 발견을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보세요. 민중의 강한 생명력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 민중이 어떤 강한 생명력을 느낀다고 한다면 주어진 시적 상황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 자빠져 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느끼겠습니까? 뭔가 안 좋은 억압적 상황이 나왔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요 두 개를 묶었더니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 다 읽혀주고 있죠. 뭐라고요? 민중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맥락이 파악되지 않은 걸 보자는 거죠. 일단은 1번을 보시면 자, 바람보다 먼저 일하는 풀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나와 있네요. 그럼 아마도 이때 풀은 민중일 거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현대 문명과 자연을 대조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죄송합니다. A에 따르면 나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4번. B에 따르면 가는 지배 권력의 탄압으로 인한 민중의 실현과 극복 의지를 형상화했다라는 거죠. 그럼 거의 어떻습니까? 가 작품에 대한 힌트는 다 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나 작품 이제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작품 어떻게 접근할 건데요? 자, 나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2번 갑니다. 나는 현대 문명과 자연을 대조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의 맥락에 나는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현대 문명의 불모성을 고발하고 있으니 보기의 맥락에 따른 감상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답은 가볍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출제자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안 배려하지 않고 배려한다는 거. 그 배려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문제를 풀고 어렵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여기서 시를 다 분석하면 되게 편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이 많은 시간을 좀 주셔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제가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전시가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거거든요. 자,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아나운서님, 학생들이 고전시가를 현대시보다 일반적으로 어려워하거든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이유가 어려운 뭘까요? 어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 점에 출제자들은 주목을 할 겁니다. 특히 B형에서는요. 자, 그러면 어휘력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작품 내용의 해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고전은 특히 이론 쪽에 접근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지문 해석이 안 되는 거와 똑같이로 우리는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고전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걸 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져요. 왜? 어휘를 모르니까. 봐봐요.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하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드백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고전시가 나오는 장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별. 하나는 뭐냐면 자연친화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별에 나오는 어휘들이 있고요. 자연친화는 어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휘가 있어요. 이런 어휘가. 자, 요렇게 변천한 거거든요. 니다, 녀다, 니다입니다. 여기에 모음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모음이. 요 모음이 세 개가 겹치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워. 인상 쓰죠. 니다.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자, 이때 이제 이 모음을 탈락을 해요. 보시면요. 얘가. 예, 모든 현상은 발음이 편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예다보단 여다가 여다보단 니다가 훨씬 편하죠. 예. 근데 얘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왔다 갔다 다니다 왕래하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가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살아가다의 뜻일 때는 앞에 꼭 뭐가 나오냐면요. 혼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혼자 살아가다예요. 혹은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함께란 말이 나와요.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사는 거죠. 혹은 한데 살아가고 싶은 거니까 혼자 사는 거죠. 결국 이 단어 어휘 요거하고 요것만 갖고 본다면 시적 상황이 나옵니다. 시적 상황은 혼자 사는 거니까 독수 공방이에요. 그럼 반응은 뭐겠습니까? 외로움일 거 뻔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님에 대한 그리움 같겠죠? 따라서 님에 대한 재회의 소망 나오니까 이런 단어 몇 단어 갖고도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주제라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몇 개의 중요한 고전의 어휘들을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작품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전시가도 결국은 뭐냐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 정말 중요한 거, 아나운서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상황과 반응이거든요. 맞아요. 상황과 고전 시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 작품이 나왔다. 어떻게 정보를 얻으라? 문제 속에서 정보를 얻어라. 그렇죠? 자,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2번 문제를 한번 봐보실게요. 송민고 2번 문제를 보실까요? 2번 문제를 봐주십시오. 2번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시의 시상전개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어요.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내용의 흐름은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지 않습니까? 보실까요? 님을 염려해요. 님의 소식을 알고자 해요. 님을 꿈에서 만나요. 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 갖고 있죠? 벌써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상황은 이별이구나. 반응은 그리움이구나. 또 반응은 재회에 대한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전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어렵냐면 2번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지금 답이 3번이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화자가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본문의 어디 부분으로 나오냐면 자, 본문 부분 세 번째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본문 세 번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누굴리야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조금 더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쭉 보시면서 슬카장 살자하니 눈물이 발안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여 목이조차 메었는가. 보시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거의 외계어 수준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꿈에서 만났는데 님한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다구름 소리 때문에. 깼어요. 그러니까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3번 선지는 뭐라고 얘기냐면 화자가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틀리게 했다는 건 뭐냐면 출제의 의도가 고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작품에 대한 이해력과 함께 어휘력이 분명히 있어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B형 학생들은 분명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올해 고전에서는 이와 같이 원문의 어휘를 묻는 어휘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군요. 네. 자, 시간이 그러게요. 정말 저희도 없습니다. 무슨 이렇게 네. 끼어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소설은요. 낯선 작품 나올 수 있어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에요. 인물. 네, 아까 시에서 상황과 반응이 상황과 중요하듯이 반응, 네. 소설은 인물이고 그 다음에 갈등이 중요합니다. 이 갈등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주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갈등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인간과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네, 아나운서님, 네. 인간이 세요? 사회가 세요? 그래도 저는 인간이 먼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학생들 재밌으라고. 네. 사회가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죠. 그렇죠?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일체 치하의 사회도 있고요. 분단의 사회도 있고요. 독재의 사회도 있고요. 산업화의 사회도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도 있겠죠. 그 대부분 인간은 사회 속에 사투하고 갈등을 벌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사회가 우리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에 대항하고 싸워야 되며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고발, 이것이 요즘 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나오잖아요. 인물은 당연히 어때요? 중요 인물에 대해서 그 중요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이 보여준 대화를 통해서 작가는 작가적 의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물은 되게 그것에 도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전달하는 주제의식은 뭐겠습니까? 어때요? 여기에 순응하지 말고 이기자는 그런 의식을 전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물을 볼 때, 소설을 볼 때는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이 나타난, 그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과 대화에 신경을 쓰면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기 문제가 대부분 3점짜리입니다. 학생 어려워하죠. 짜증나는 거예요. 왜요? 제시문 보고 보기 봐야 돼. 미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는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보기를 통해 출제자는 반드시 뭘 준다? 힌트를 준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네.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에서 더 좋은 취지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한 몸을 불살라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EBS의 연계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BS의 작품을 딸딸딸 외우는 식의 공부방법은 아닙니다. 아까 윤재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역별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이것은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수학 공식 원리도 하나도 모르고 마구잡이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100전 100패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 확실하게 습득하고 그것을 잡고 적용하고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렀던 건 아무래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신없게 지나갔네요.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얼굴이 또 다 빨개졌네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시에서는 상황과 반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인물과 갈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기가 있는 문제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 그 속에 바로. 힌트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렵네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학생들 다른 건 몰라도 문학 파트만큼 확실히 정리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지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2014 수능 국어 1등급을 향한 비책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윤재웅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2014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웅 선생님의 2014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한 독해 원칙 지금 시작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윤재웅입니다. 비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문학이 명칭이 독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능이 2014 수능으로 바뀌면서 딱 하나 변함이 없는 파트가 바로 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과거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이 공부하시는 거고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과목이 또 비문학이에요. 문학은 시간이 걸립니다. 작품의 양이 좀 쌓여야 되고 문제풀이 양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오래 시간이 지나야 쌓을 수 있는 점수이지만 비문학은 금방 단기간에도 완성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비문학 쪽에 더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초반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비문학이 점수를 따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독해법입니다. 비문학은 지문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뽑아내려면 지문을 이해해야 돼요. 지문을 요약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지문을 읽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 쌓여야 합니다. 독해법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파트의 배경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그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식이 구멍 뚫려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철학 지문이 나오거나 경제 지문이 나오면 찢어버리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문과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또 찢어버리고 싶어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문 자체의 배경식이 너무나 약할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독해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도 지문을 이해해낼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배경식을 길러야 되는데 그럼 배경식을 선생님 어디서 기를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배경식의 보고는 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간 기출된 지문들의 배경식을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하신다면 그걸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지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은 다 그와 연결된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 자, 배경식 쌓는 방법으로 삼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문제 유형입니다. 수능은 20년이 지속된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유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개별 풀게 되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의도의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까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립이 된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겠죠. 독해법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문학 독해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칙이 지문을 요약하지 말고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비문학 지문은 1500자 정도가 됩니다. 1400, 1500자. 그럼 지문이 되게 길었어요. 그럼 한 문단 안에 같은 말들을 주저리 늘어나서 다 같은 말이니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중심 문장을 요약해라라는 독해를 시켰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이제는 2000년대 후반 이르러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문 글자 수가 700에서 800자로 줄었습니다. 그럼 출제 스타일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지문을 이미 요약해주고 그 안에 정보량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문은 짧아졌는데 오히려 그 안에 정보량은 훨씬 더 많다. 그럼 한 문단에 정보가 딱 중요한 게 하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정보에 추가 정보가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오히려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학생들이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라는 걸 뽑아내려고 하니까 모든 정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항을 보면 내용학의 문제조차도 이제는 어렵게 느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의미 구조를 파악하자라는 명칭을 붙일게요. 여러분들이 지문에 의미 구조를 파악한다는 걸 다른 말로요, 문맥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써져 있는 글자, 문장, 단어에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지 마시고 지문에 그 문장이 왜 나왔는데 어떻게 출제자가 머리를 굴리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라는 문맥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맥 파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전체의 의미 구조는 크게요. 이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이어진다면 이 문단들이 다 따로따로 놀까요? 이어질까요? 이어지죠. 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단이 쭉 이어지는 게 글의 원리인데 학생들은 1문단 따로, 2문단 따로, 3문단 따로, 4문단 따로 읽는다는 거죠. 이거 따로 존재, 이거 따로 존재, 이거 따로 존재, 이거 따로 존재니까 진정하고 싶은 문맥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문을 읽을 때 이제는 어떻게 읽자는 거냐면 이 문단부터 이 문단까지가 계속 누적되어서 이어지게 읽어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적되어서 이어지는 게 어떤 식이냐? 지문의 의미 구조는요, 앞부분에 화제를 던집니다. 뭘 던진다고요? 화제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할 거다라고 화제를 던져주고 얘를 꼬리 물고 계속해서 설명해 가서 결국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 전체의 큰 흐름은 화제에 대한 답 찾기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답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답이 2단계를 거쳐서 누적되어 다시 2단계를 거치고 누적되어 다시 2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요. 원숭이부터 출발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출발하면 다음에 사과가 나오는데 이 사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빨갛다고 했으니까 빨가면 사과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맛있어 라는 얘기를 할 텐데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맛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 뒤에 뭐 나올까요? 바나나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뒤에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글 전체 흐름이라면 문단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문단 안에도 첫 번째 문장에서 화제를 던져요. 그리고 그 화제를 계속 꼬리 물고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제에 대한 답찾기 게임을 해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큰 숙제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의미 구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 것만 던질게요. 글 전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것은 첫 번째 문단에 주로 90% 이상 글에 화제가 등장한다. 그럼 그 화제에 답을 찾아가는 마인드로 읽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단의 원리도 마찬가지. 앞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 문장에서 주로 90% 이상 화제를 던진다. 그리고 그 화제를 답 찾아가는 마인드로 읽어라 라고 말씀드리면 문단 읽기와 그 다음에 지문 읽기가 정리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글 전체를 하나 예시문을 던져놓고 그걸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문을 보여주세요. 자, 이 지문이 기출인데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세 문단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자, 첫 문장을 끊어볼게요. 첫 문장을 끊었더니 뭐라고 되냐면 모든 사막은 항상 뜨거운 열대 사막만 있냐라고 물어봐요. 항상 뜨거운 사막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걔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항상 뜨거운 열대 사막도 있지만 겨울에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뜨거운 불모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추가되는 정보로 뭐가 나오냐면 연 강수량이 250 이하인 적 비가 적게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얘네가 저위도나 중위도에 분포한다.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첫 번째 문장에 답 찾아간 거예요. 첫 번째 문장 항상 뜨거운 사막만 있습니까? 답은 아니다. 겨울엔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그리고 추가되는 정보는 그 사막이 거의 대부분 저위도나 중위도에 위치한다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왜 나올까요? 이 녀석들을 설명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던진 항상 뜨거운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저위도 사막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 저위도 사막은 삐리리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 이런 말이 써져 있죠. 대기 대순환 때문에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럼 이건 앞문단에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이거 사회자분에게 여쭤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네. 아이고. 저위도 얘기가 나와서 저위도에 대한 설명? 네. 거기까지도 훌륭한 거고요. 네. 좀 더 문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에 항상 뜨거운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얘는 항상 뜨거운 사막이죠. 반영구적인, 언제나, always, 고기압대가 형성되어서 덥고 건조하대요. 언제나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항상 뜨거운 사막을 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덥고 건조한 기후. 왜냐하면 그 이유가 대기 대순환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 녀석이 열대 사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던졌던 게 뭐냐면 자, 지금 스튜디오에 멘붕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던졌던 얘기가 자, 칠판에 정리해 볼까요? 항상 뜨거운 사막만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뜨거운 사막도 있는가 반면에 겨울에 추운 온대 사막도 있습니다. 라고 던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얘 물고 왔어요. 자, 얘네들은 왜 항상 뜨겁냐면 얘가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됩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덥고 건조합니다. 항상 더운 사막이고 이게 열대 사막이다 라고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삐리리 사막과 삐리리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사막은 형성 과정 이와 다르다라는 얘기는 앞에 뭐가 아니라고요? 대기 대순환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대기 대순환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고기압이 형성되지 항상 더운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물고 있겠죠. 첫 번째 문단에서 얘만 있냐? 아니, 얘도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은 이 녀석을 물고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그렇지 않은 사막도 있다. 이제 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단과 문단이 이어진다는 거. 그럼 이 녀석은 대기 대순환 때문에 형성되는 게 아니면 뭔데? 밑에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면 산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습기를 먹은 공기가 가다가 산맥에게 부딪히죠. 그럼 비가 내려요. 비를 다 뿌려버린 공기가 넘어가게 되면 건조한 사막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지형적, 지리적인 위치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더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거기 써져 있는 솔트레이크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런 애들이다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근데 기출에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를 던진 거예요. 문제 1, 2, 3, 4의 OX 문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1, 2, 3, 4의 OX 문제를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1번 문제에 이렇게 제가 OX 문제를 던져봤습니다. 열대 사막도 있지만 겨울에 추운 온대 사막도 있습니까? 맞지요. 이게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대 사막은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덥고 건조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까? 맞지요. 문제는 네 번째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본문에 다 써져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4번에 타클라마칸 사막은 겨울에는 추운 온대 사막이다가 본문에 어느 문장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맞다는 걸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문단에서 추운 온대 사막도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문단에 설명됐거든요. 그러면 얘가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지형적, 지리적 조건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추운 온대 사막입니다가 연결돼요. 그래서
타클라마칸 사막은 겨울에도 추운 온대 사막이다가 1문단과 3문단이 이어지는 학생들만 이게 맞는 말이다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종합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독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과 문단이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지문의 문단이 연결되는 것은 이딴 식으로 이어졌었어요. 첫 번째, 항상 뜨거운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 추운 온대 사막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뜨거운 열대 사막은 대기 대순환 때문에 항상 더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그런 대기 대순환 말고 다른 이유로 형성되는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그럼 타클라마칸 사막은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온대 사막이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어져야지 답항에 본문에 써져 있지 않은 문장이 나오더라도 의미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의미의 흐름을 보는 독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해를 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실 때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화법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문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비문학이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좀 더 초반에 신경을 쓰셔서 점수를 먼저 끌어올리신 다음에 나중에 문학이나 그 다음 작문이나 기타 등등을 올려주시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비문학 지문 저 때만 해도요, 그 문단 나눠서 요약을 해서 그렇죠. 옆에 적어놓고 네.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지문의 경우는 요약보다는 이해를 해야지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거를 오늘 해야 알았네요. 네,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걸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의 국어 만점을 꿈을 이뤄줄 윤재용 선생님의 2014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한 독해 원칙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은 2014 수능 국어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정지용 선생님 그리고 윤재용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문법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법이 지금 5문항, 6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문법 안 하거든요. 네. 문법은 되게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입의 위주로 나오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의 개념들은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접사가 뭔지 이런 것들 문법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윤재용 선생님. 고3이 길다면 길고 되게 짧다면 짧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듯이 고3이라는 이 세월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니까 1시간, 1분, 1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는 3월 모의고사 대비 수학편을 주제로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컵에 물이 반 정도 있는 걸 보고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하시고 알차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오늘 감사합니다.